네, 새해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매일 주와 함께 이성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기 목사입니다. 목사님, 예. 새해가 밝아오면 사람들이 엄청 설레하잖아요. 예. 막 계획도 세우고 송구영신 예배 가가지고는 뭐 말씀 뽑고 와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계획이라는 게 내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결국 발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음을 먹은 게 오늘 하루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게 정말 진정한 계획이 아닌가. 오늘 하루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아내는 삶 그냥 그렇게 살기로 1년 365일을 하루하루 잘 지내기로 마음 먹었거든요. 목사님은요? 저는 그 2015년을 맞으면서 네. 그 저희 교회가 이성전을 동탄 이신도시에 건축하고 있는데 네. 5월 달에 입당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더 아름다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있는 성도들을 정말 예수님 닮은 그런 리더로 세우는 뭐 그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사역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오실 분은요, 송구영신 예배로 첫 만남이 있었답니다. 저희 오늘 딱 맞는 그런 주인공이 나오실 텐데요.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노랑머리 대학생의 특수 강도 혐의, 주병진 씨의 성폭행 혐의, 송일국 씨의 여기자 폭행 혐의 등 헤어나기 힘든 법정 누명들을 명확한 현장 검증으로 벗겨온 법무법인 청파의 대표 변호사 이재만 집사. 그는 죄 없는 사람은 처벌받아선 안 되고 죄 있는 사람도 죄만큼만 처벌받아서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한다. 그는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경찰청 및 대한체육회 법률고문, 굿네이버스 홍보전문위원, 연탄은행 이사, 다해공동체 협력대사, 서울시 정신건강 홍보대사 등 그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바쁜 일정 중에도 기도로 영혼을 충전하며 달려나간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신 것처럼 의뢰인의 마음의 소리를 경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듯 사랑의 힘으로 소통하려는 이재만 집사를 만나본다. 네, 법무법인 청파의 대표 변호사님이신 이재만 변호사님, 집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집사님이 편하세요? 아니면 변호사님이 편하세요? 예, 아직은 변호사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 변호사님은 서울시 건강 홍보대사, 정신건강, 그리고 자살방지위원회 뭐 이렇게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단체에 대해서 조금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그 정신건강 홍보대사는 이제 지금 사실 건강이라는 건 이제 사회적 건강과 또는 또 신체적 건강 그리고 정신적 건강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정신만 건강하면 결국 나머지 건강이 좀 나빠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가령 뭐 헬렌 켈러 같은 경우에는 뭐 신체적으로 굉장히 삼중고 나빴었지만 정신 건강이 좋아서 결국 극복했었죠. 그래서 자살방지위원회 그 위원도 하면서 서울시 정신건강 홍보대사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또 하시잖아요. 연탄은행에서 연탄도 이구지구 날르셨다고. 오늘도 연탄을 날르고 왔습니다. 몸이 되시나요? 저 한 장도 못 지겠던데. 그 연탄이 3.65kg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거 한 장을 떼면 우리 그 한 6시간 동안 그 노인 독고 어르신들 그분들이 이제 6시간을 따뜻하게 4장을 떼면 하루를 따뜻하게 그분들한테 이제 연탄을 후원하고 또 연탄을 또 배달해 주고 그런 일을 하는 연탄은행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탄은행의 그 이사로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전체적인 이사회의 뭐 이런 회의도 하지만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연탄을 또 배달하는 일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연탄을 이렇게 배달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뭐 그 다일 공동체에서도 사역하시고 굿네이버스에도 사역하시고 그러시는데요. 뭐 그냥 열거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사역들을 많이 하시는데 시간이 되시나요? 이제 그게 이제 의외로 이 나눔이나 봉사의 그 시간은 그 시간이 투입된 것보다 한 10배 정도 더 많은 시간을 제게 갖다 줘요. 그래요? 그래서
그 봉사하는 시간이 네. 뭐 한 10시간이니까 결국 일주일에 10시간이라는 시간이 손실이 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일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줘요. 그리고 행복감이 또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눔은 이자가 붙는 행복한 투자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어떤 은행에다가 뭐 저축하거나 하면 이자율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투자하다 실패할 수도 있는데 나눔에다가 투자를 하면 이자율이 계속 오르고 절대로 손실 보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마음이 와닿는데 이해가 되는데요.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우선 스트레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리스크가 많고 위기가 많죠. 그 위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일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봉사나 나눔을 통해서는 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연탄은행 봉사할 때 좋은 점이 노사 관계에 서로 막 다툰 회사가 함께 와서 연탄 봉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노사 양쪽이 이렇게 힘드신 분들을 보고 자기네들이 작은 이익 때문에 서로 싸웠구나. 그래서 서로 양보해서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훨씬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긍정적 마인드를 갖게 해줍니다. 그쪽에다가 대화의 장을 열어놔야 되겠네요. 네, 별명이 많으시죠? 소개 좀 해주세요. 뭐 있어요? 별명이. 그거 이제 이 기자들이 사건을 할 때마다 하나씩 해서 뭐 연예인 사건을 성공시켜서 계속적으로 여러 건을 성공시키니까 뭐 연예인의 수호천사. 또 뭐 저는 현장 검증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사건의 실체는 기록과 현장에 있다. 그다음에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현장에 한 100개의 증거를 남기는데 범죄의 천재는 50개를 지울 수 있대요. 우와. 근데 보통 범죄자들은 천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장에 증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으러 현장에 자주 가서 사건을 해결한 적이 많아서 형사 콜럼보다 그런 얘기도 했고 또 1심에서 유죄 나온 거를 2심에서 무죄를 푼 경우가 또 여러 차례 있다 보니까 무죄 제조기다. 근데 사실 무죄 제조기는 조금 어감이 죄 있는데 마치 무죄를 얻게 해주는 것처럼 근데 그런 뜻은 아니고 새로 만드는 것처럼 진실을 밝히는 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무죄 제조기라고 했다고. 무죄인 걸 무죄로 만들어주는 거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법정의 승부사라는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진실을 찾아서 결국 승부를 내고 진실이 승리하게 만드는. 주로 어떤 사건들을 많이 맡으셨어요? 제 경우에는 이제 저희 회사가 로펌이기 때문에 이제 뭐 형사나 민사나 가사나 행정이나 뭐 세무소송이나 뭐 전반적으로는 다 합니다. 근데 일반인한테 많이 알려진 소송은 형사 사건과 가사 사건이 많이 알려져요. 그래서 개인에 대한 소송은 별로 그 보도가 안 되는데 연예인이나 또는 재벌 회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사건을 맡으면 많이 보도가 되는데 그래서 유명해졌죠. 이제 그런 사건들은 형사 사건, 누명을 쓴 형사 사건 아니면 죄가 있는 사건이긴 하지만 그 죄에 비해서 너무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사건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좀 많이 맡았었고요. 그다음에 가사 사건은 역시 마찬가지로 유명인들은 그 이런 여러 가지 이혼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그 사건에 비해서 일반인한테 이미지 손상이 너무 커요. 그래서 사건이 성공됐을 때 그냥 끝나면 되는데 이 2차적인 피해가 너무 커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그 이미지 손상을 막으면서 사건을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 손상을 막아야 되는 분들에 대한 사건들은 보도도 많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 형사 사건, 가사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가 많이 됐고 그 외에 뭐 연예인들 사건은 뭐 개인적인 뭐 전속 계약이라든지 위반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함께 하고 있죠. 그 일반인들도 이혼 사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연예인들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연예인들은 주로 어떤 이유로 이혼들을 하고 있는지요? 그 연예인들의 이혼 사유는 연예인들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일반인 같으면 참을 수 있는 거를 잘 참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또 그만큼 예민하기 때문에 또 좋은 연기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서로 이해하지 않으면 결국은 성격 차이로 헤어집니다. 그런데 연예인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일반인 경우도 다 성격 차이죠. 이혼 사유의 48%가 성격 차이예요. 성격이 차이가 안 나는 건 비정상 아닌가요? 그렇죠. 성격이 차이가 나야 부부가 서로 그렇죠, 맞춰갈 그렇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전엔 맞춰갔는데 지금은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많아져서 독자적인 경제적 자립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혼되면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없으니까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막막하고 또 힘들고 무서웠는데 지금은 본인 스스로가 울타리를 만들어서 살 수 있는 능력들이 있으니까 남편이나 시댁이나 이쪽에 무시당하고는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이 많기 때문에 정말 서로가 서로 존경하면서 그러면서 살아야 되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서로 맞춰가려고 노력을 옛날처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예전에는 이제 맞춰가기보다는 그렇죠, 맞춰가는 거죠. 참고 살았으니까. 근데 요즘은 참고 살질 않는 그런 거지. 그래서 처음부터 그걸 조심해야 되는 게. 그래서 지금 이혼 사건이 1년에 한 30, 한 5, 6만 건 쌍이 결혼하는데 이혼이 한 13만 건 정도가 반이네요. 한 2.8명. 작년 기준으로 하면 2.8명 중에 한 쌍은 이혼하는. 그러니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이혼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는 과거로 쭉 따지면 예전에 있는 사람들은 이혼율이 적고 이거는 전체를 따져서 그렇지 2013년 작년 같은 게 한 30년이 계속 이 상태로 가면 그러면 교회 안도 한 세 커플 중에 한 커플은 이혼이죠. 그리고 교회에서의 이혼은 교회에서는 이혼을 절대로 겉으로 얘기를 안 해요. 이혼은 안 좋다는 게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혼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혼한 가정의 아픔, 도저히 결혼 생활을 계속하게 하면 너무나 그 부부한테는 참혹한 생활이다. 도저히 결혼 생활을 계속하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면 그 이혼을 차선책으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가정을 아주 이렇게 좀 비그리스도적으로 이 크리스찬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만 비판할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감싸주고 그들의 힘든 시름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주고 그 가정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가 힘을 실어주고 하는 그런 시각, 그런 그 시선이 좀 바뀔 그 교회 내에서도 바뀔 필요는 있다고 보시죠. 근데 우리 집사님이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깊이 만나고 이렇게 성숙되어지는 과정 속에 만났던 사건이 주병진 씨 사건이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사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걸 그냥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때 이 얘기도 좀 해주시죠. 주병진 씨 사건의 경우에는 제가 신앙심이 굉장히 자라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초신자 때였는데 그 주병진 씨 주변에는 정말 좋은 동료들이 많았고 그 동료들이 전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동료애를 받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더군다나 그 죄 자체가 상당히 그 수치스러운 그런 죄인데 여자 동료 연예인들이 그렇게 도와줬어요. 그분들이 누구셨나요? 이성미 집사님이 여기도 있나요? 축이 돼서 사실 그때 만삭의 몸이었는데도 그 증거를 확보하고 동료를 정말 믿고 그리고 또 그 당시 사건은 이성미 집사님이 옆에 없었다면 저도 사건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그 우여곡절이 있어서 이 사건을 계속 맡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성미 집사가 끝까지 믿고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증거는 또 찾아줬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다른 동료들은 뭐 지방에 가서도 찾아주고 유명하게 알려졌는데도 사람을 만나서 증거를 저희가 필요한 거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찾아오고 그래서 그 사건은 이제 현장에 많이 갔었고 기록을 많이 보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물어봤을 때 이성미 집사한테도 그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무죄를 확신하느냐 그랬더니 처음 전화 받았을 때 목소리를 듣고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고 확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만 듣고도 믿어줄 수 있는 그런 동료가 있는 주병진 씨가 정말 부러웠고요. 또 하나는 진행하는 과정의 기록을 보니까 도저히 풀릴 수 없을 정도로 기록이 단단했어요. 그래서 주병진 사건은 성폭력 사건이 아니고 주병진 씨는 성폭력의 가해자가 아니고 자해공갈단의 피해자예요. 자해공갈단이 세 사람이 말을 맞춰서 증거를 만들어놨는데 그 증거가 얼마나 정교한지 풀릴 수가 없어요. 항소심에서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를 풀 수가 없었는데 이성미 집사님하고 박미선, 이성미 권사님, 박미선 권사님 또 김자옥 권사님 이분들이 그 주병진 씨를 데리고 동부이촌동에서 기도를 했대. 근데 기도를 하다가 야 교회 가서 하자. 그래서 교회를 왔답니다. 그래서 교회 충신교회 갔더니 문이 닫혀서 밤이 너무 철문을 붙들고 기도를 했대요. 통성 기도를 이제 하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막 울음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 보니까 주병진 씨가 땅바닥에 엎드려서 막 울면서 기도를 했었대요. 근데 거기 차들도 다니고 사람도 다녀요. 유명인 네 사람이 철문을 붙들고 있는 뒷모습을 그 사진을 찍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아 이건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맺은 매듭이라 이게 제 힘으로도 도저히 안 풀렸는데 본인이 스스로 저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면 결국 하나님이 풀어주시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근데 그 자신감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 증거들이 똑같은 증거인데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풀었고 또 주병진 씨도 그 미신을 믿어갖고 지갑에다가 부적을 갖고 다녔는데 그 부적 대신 나무 십자가를 주면서 이걸 좀 갖고 다니면서 스스로 기도하라 그랬더니 어느 날 부적을 빼고 나무 십자가를 지갑에 넣고 그리고 자기 여기 넣었다고. 결국은 자꾸 그 변화하는 주병진 씨의 변화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이성미 권사님 뭐 주변에 그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신앙심도 사실은 제가 정말 더 많이 도움을 받았죠.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사실은 저희가 막막했었을 때 1심에서 이제 유죄를 선고받고 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변호사를 찾아달라고 정말 기도가 끝나자마자 박정수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자네 변호사 필요하지 않나? 그러시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바로 응답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아는 변호사가 하나 있는데 이재만 변호사라고 그래서 만나게 된 거예요. 처음에 만나 뵙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으면 하나님이 이기건 지건에 상관없이 진실을 밝혀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는 다르구나라는 걸 참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맺어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희도 그때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때 아마 박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전화를 한 거는 그 전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전도왕이 있었어요. 군 전도왕. 그분이 이제 대령이셨는데 장군으로 진급해야 되는데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그래서 그 술 취한 사람이 대낮에 길 건너가다가 맞아서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전도왕이 진급이 돼야 결국 계속 군 전도도 잘 되고. 근데 저희 교회에서 모두 노력을 해서 변호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벌금으로 기소를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벌금이라도 기소가 되면 진급할 때는 뭐 그런 거 다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상당히 목사님이 걱정을 하시고 있을 때 그 저희 집사람이 거기서 그 얘기를 듣고 이거 꼭 해결해 줘야 된다고 강권을 해서 제가 그 사건을
그걸 맡아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해갖고 정말 많은 경로를 거치고 판례를 찾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고가 난 게 불가항력적 사유라는 것을 증명을 해서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 목사님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렇죠. 그동안 한 거를 결국 무혐의를 했으니까 이재만 변호사는 아마 제일 진실을 잘 밝히는구나 하고 약간 착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 사건은 제가 이제 선임한 게 아니라 이 선임비도 안 받고 그냥 한 거기 때문에 봐라,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큰 사건을 성공해서 이름을 알리게 해주지 않느냐. 그러고 집사람이 아주 자기 때문에 주병진 씨 사건을 맡았다고. 그렇죠. 사실 그 사건 아니었으면은 이렇게 안 유명해지셨죠. 그런데 또 그 지금 새쌍둥이로 주목받고 있는 송일국 씨 사건도 이렇게 맡으셨잖아요.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이제 송일국 씨 사건이나 뭐 그 외에 많은 연예인들 사건은 주병진 씨 사건의 형사 사건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들어왔는데 송일국 씨 사건의 경우에는 결국 본인이 결국 저 프리랜서 여기자를 때려서 6개월 중상을 입혔다 그러고 고소했다고 보도가 됐죠. 그 보도가 되니까 이 한류 스타 아주 유명한 한류 스타였죠. 그렇죠. 그리고 이란 같은데 그 주몽 같은 게 이게 방영이 되면 시청률이 80%가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시내에 차들이 없대요. 80%니까. 그 정도로 아주 굉장히 유명한 한류 스타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 그런 스타였는데 여기자를 폭행해서 6개월 중상을 입혔다 그러면 그건 배우로서는 치명적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변호인들 뭐 찾아가고 하니까 그때 상대 그 현장에는 사진 기자 2명이 있고 그쪽 기자 쪽 그리고 우리 쪽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증인도 없고 불리하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억울하지만 그냥 잘못했다 그러고 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하니까 저 송일국 씨는 나는 배우의 생명이 끝나더라도 그것도 좋은 가문의 자손이니까 배우의 생명이 끝나더라도 나는 진실을 밝히겠다. 그래서 진실을 밝혀줄 변호사를 찾다가 찾아왔어요. 절 찾아온 시간이 굉장히 늦은 시간이에요. 얼마나 고민하고 이제 그날 낮에 찾다가 근데 저는 늦게까지 이렇게 좀 저희 집안이 좀 늦게 이제 자고 이러는데 그래서 밤에 아주 늦은 시간에 찾아왔어요. 12시도 아마 넘은 그 시간에 전화가 와서 그래서 받아보니 그럼 오라고. 그래서 얘기를 듣고 그리고 현장 검증 갔습니다. 그때. 아 바로요. 바로. 그 현장 검증 간 시간이 이제 그 고소된 다음 날 새벽 4시쯤에 그 현장 얘기 듣고 나서 그 현장에 가보자. 그리고 이제 사건을 맡아서 또 실패하면 또 무능력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죄 있는 사람을 무죄 주장하다가 또 죄가 있다고 나오면 그럼 또 잘못되니까. 그래서 정말 무죄인지를 확신하려고 갔고 그리고 나서 무죄에 대한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막 현장 검증에 가서 그 초를 재고 자루 줄 대고 그 거리 같은 거를 하고 그거를 동영상으로 보려고 영화처럼 지미집 갖다 놓고 찍었습니다. 그대로 시점 뭐 이렇게 뜬 거 대역으로 해서 하고 CCTV 분석은 이틀 동안 계속 CCTV 분석도 했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결국은 무혐의가 됐죠. 그리고 지금 삼둥이 아빠로 TV에 이렇게 활동하는 거 보니 그때 그게 실패했다면 정말 어려워졌겠죠. 그래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죠. 근데 뭐 사실은 이렇게 연예인들 사건도 하고 뭐 많이 하시면서 텔레비전에서 극화돼서 나온 작품들이 있어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노랑머리 그 사건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소개 좀 해주세요. 그 노랑머리 사건은 이제 그 드라마로 한번 됐었어요. 그 사건 자체가 특수강도 사건인데 그 대학생이 특수강도로 몰려갖고 구속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와서 자기 아들은 그런 학생이 아니다. 자기는 학생 아주 모범생인데 그렇지만 이제 부모 마음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한번 가서 자기 아들을 좀 만나보고 오라. 그래서 이제 그 만나러 갔습니다. 갔더니 이 대학생이
저를 보자마자 울기만 해요. 저는 얘기를 들어야 판단할 수 있고 그쵸. 그 얘기를 들은 판단을 가지고 이제 현장도 보고 목격자 뭐 다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울기만 해서 그치다가 너무 오래 가니까 막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나고 너무 서러워해서 도저히 정상적인 사고의 말을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진정하고는 다음에 오겠다. 그리고 왔어요. 아버지는 걱정이 되니까 우리 아들 만나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간다고 했으니까.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드님 무죄인 것 같다고. 내 무죄 주장하겠다고 그랬어요. 저 한마디도 들은 적 없어요. 우는 소리만 들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무죄 같은 생각이 무의식으로 들더라고. 이게 억울해서 우는 울음소리가 가식적으로 안 들리고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네 얘기를 아무도 안 들어줬구나. 아무도 안 들어줬는데 이제 내가 네 얘기를 들어주겠다고 노트를 딱 펴놓고 그래 어떻게 됐는데 하고 그 순간에 이제 복받친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게 너무 복받치니까 비명처럼. 근데 전 그 당시에는 얘가 너무 흥분하고 이게 자제를 못하는구나. 그래갖고 좀 놔두고 오는데 오면서 생각하니까 저도 무의식적으로 이거는 무죄다. 그래서 결국은 중간에 보석으로 석방시켰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슬프고 힘든 애를 오래 두게 할 수가 없으니까 증거를 막 찾았어요. 그 아버지도 잘 찾고 그래갖고 마침 그 목격자 증거 뭐 이런 걸 찾아갖고 벌써 보석으로 석방될 때는 무죄 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를 증인으로 데려왔으니 거기서 탄핵하면 이제 무죄로 가는데 증인으로 딱 나오는데 배우처럼 이쁘게 생긴 고등학생이 교복을 입고 나오는데 얼굴이 이렇게 달덩이 같고 그다음에 안경은 동그란 잠자리 안경 같은 거 너무나 모범생으로 보이는 도저히 거짓말을 할 것 같지 않은 학생이 증인으로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사고 뭉치가 나올 줄 알았는데 하지만 거기서 저희가 갖고 있는 증거 뭐 이걸로 해서 얼굴은 모범생이었지만 그 내면은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 내면에 있는 걸 저희가 법정에서 끄집어내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또 그 드라마에 그 죄와벌이라는 드라마가 되는데 그 드라마에 아버지가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판결 선고하는 날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마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한민국 만세다 하고 소리쳤대요. 그리고 이 사건은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사법연수원에 시험 문제로도 출제됐었어요. 그 변호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고 보람된 일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사례 좀 말씀해 주시죠. 역시 이제 제일 어려운 점은 사실을 밝히지 못했을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아마 주병진 씨 사건을 제가 밝히지 못했다면 주병진 씨도 마음에 한을 안고 살겠지만 저도 결국 가슴에 한을 안고 살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에 틴콜이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틴콜이라는 그 텍사스 공대생이 있는데 이 공대생이 강간죄로 결국 체포돼서 결국 12년형을 받는데 그 당시에 검찰이 증거도 좀 부족하고 하니까 자백을 하면 가석방 시켜주겠다고 하는데도 자기는 끝까지 싸우겠대요. 근데 이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 팀 콜의 강간 피해자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저 사람이 범죄자라고 지목을 했어요. 그 결정적인 증거예요. 피해자가 그렇죠. 지목을 했으니까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감옥소에 들어가서 그 이제 복역을 했었죠. 12년이 아니라 그냥 계속 복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20몇 년이 지난 후에 그 팀콜의 같은 대학생 친구가 팀콜한테 전화를 해요. 사실은 그때 강간범이 나다. 미안하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 범인이 있고 그땐 DNA 검사 기법이 발전돼서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이 범인이에요. 근데 팀콜은 그 감옥소에 있는 동안 12년쯤 지났을 때 폐렴으로 죽었어요. 근데 살아있는 줄 알고 그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이 팀콜한테는 그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여동생은 텍사스 법대 유일한 흑인 법대생이었었어요. 근데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라. 그리고 그게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팀콜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유명한 얘기를.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나를 믿지 않지만
나는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를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결국 죽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팅코를 맡았던 변호사가 있어요. 그 변호사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하니까 팅콜의 동상을 만들어요. 모금을 해서. 그래서 지금도 텍사스 이 법과대학에 가면 팅콜의 동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기가 쉽지 않으니까 경솔하게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거는 사실을 밝히지 못할 때가 제일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는 심증적으로 확신을 하는데 밝혀주지 못할 때. 그리고 보람을 느낄 때는 역시 이걸 잘 밝혀서 결국 정말 잘 활동하고 너무나 잘 활동할 때 그럴 땐 보람을 느끼죠. 근데 사실 그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과연 이 법으로 사람을 정말 벌을 줘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랑으로 한번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인가라는 그런 법과 사랑 관계,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정말 안타까운 범죄자들도 있고 이거는 꼭 처벌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넘어가지 하는 것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보기에. 어떠세요? 그 세상의 법은 어차피 공평하고 정의롭게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은 그렇게 공평과 정의 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 공평과 정의의 법 위에 있는 그 사랑의 법이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하냐에 대해서는 세상의 법으로 판단을 하죠. 그러나 그 법을 판단할 때의 그 권한이 개인한테 있다면, 내가 그 권한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본인이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는 있어요. 가령 뭔가 결국 절도에 대한 피해자다. 그럼 이 사람은 처벌받게 되겠죠. 세상의 법으로. 근데 이 사람을 용서하는 거는 피해자만 용서할 수가 있죠. 그래서 피해자가 용서해서 합의서를 해주거나 처벌하지 말라고 탄원서를 내주면 세상의 법은 처벌을 감해줘요.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돼요. 그래서 이란에서도 왜 자기 아들이 친구하고 싸우다가 칼에 맞아서 죽으니까 사형 선고, 세상의 법은 사형이에요. 근데 그 나라는 유독이 그 사형 집행을 그 가족이 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자에 놓고 이렇게 밧줄을 이렇게 메고 그 다음에 그 가족이 내 자식을 죽였으니까 눈에는 눈, 이는 이다. 그럼 그 의자를 그 어머니나 그 자식의 어머니가 그걸 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는 모습을 보고 복수하는 거죠. 근데 그동안은 그렇게 해왔어요. 이게 세상이니까. 근데 이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면 이 어머니한테 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그 이 두건을 씌워서 죽이는데 두건을 풀고 그리고 뺨을 때렸대요. 그 뺨을 때리고 이걸 벗겨줬대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족들고 다 이거는 권한이 있으니까 이제 이게 한 거죠, 이 사람한테. 그래서 그렇게 해준 이유는 꿈에 죽은 자식이 나타나서 친구를 죽이지 말아라. 난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울면서 걔를 살려줬대요. 그러니까 권한이 있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짱발잔도 보면은 왜 결국은 촛대를 훔쳐갔다가 왔을 때 신부가 내가 더 줬다. 신부한테 권한이 있잖아요. 신부 소유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법이 세상에 퍼지려면 권한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걸 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권한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 세상의 법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처벌하게 합니다. 법 얘기만 들어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 집사님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변호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아주 소명의식이 아주 너무 분명하신데요. 어떻게 그 변호사의 길을 가시기로 결심을 하셨는지. 제가 이 법조인이 되고 싶어 한 거는 아주 어렸을 때 한 6살이나 됐을까? 시골에 가면 그 동네 어른들이 저 촌로들이죠. 그분 수염도 기른 분들이 족보를 앞에다 놓고 우리 집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표슬한 사람들이 있는 아주 이 가문이다. 그러니까 너도 당연히 과거를 봐서 이렇게 얘기해서 과거가 뭔가 그때 그랬어요. 그게 이제 이른바 이 시험이었더라고 나중에. 그 얘기는 들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렇게 가면서 어린 시절에 듣기만 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그때도 뭐 정말
재미있게 지내는 고등학생처럼 지내서 예. 대학교에 실패하고 또 재수에도 실패하고. 근데 삼수할 때는 정말 이때 실패하면 안 되겠다 하는 동기부여가 돼서 이때 이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예. 근데 이게 재밌게 지내는 게 습관이 되니까 예. 낭만적으로 지내니까 대학 시절도 내내 낭만적으로 지내다가 대학 졸업하고 이 공부 또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원을 갔죠. 그리고 군대를 3년 동안 만기 전역했습니다.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을 했는데 그렇게 너무 뭐든지 늦게 시작을 해서 늦게 가니까 31인가 둘이 됐어요. 직장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이제 취업하려고 도서관에 있다 보니까 비 쏟아지는데 하필 그 시간에 비가 내렸어요. 우산도 없이 뛰어가는 사람을 보고 법치국가에서 법을 모르면 저렇게 비를 맞겠다. 나 우산 하나 있어야 되겠고 내가 우산 있으면 남도 받쳐줄 수 있겠다. 그러기 위한 최고는 가장 어렵다는 이 사법시험이다. 그럼 나 사법시험 공부해야지. 그래서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은 했지만 접근을 못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붙으셨어요? 한 번에 붙을 뻔했어요. 뻔했어요. 뻔했다는 건 못 붙은 거네요. 이 사법시험에 필요한 시간은 대략 평균 7년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4년 마치고 대학원 2년 마치고 그리고 한 1년 정도 하면 붙어요. 이게 제일 빨리 붙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평균 연령이 29세예요. 합격권이. 근데 저는 32에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은 이미 한 10년 이상 공부하고 있을 때고 저는 독학이에요 또.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독학으로 하니까 남들보다 10배 이상 열심히 해야 된다는 각오로 그래서 제 별명이 바이돌이었습니다. 아침 먹고 자리에 앉으면 안 움직여요. 점심때까지. 그 자리에서 공부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도서관 가서 밥 먹으러 그 근처에 이제 식당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음식이 한 두세 종류 있어요. 그 아줌마한테 백반 주세요. 그 한마디 하고 저녁 때 또 가서 백반. 하루에 딱 2마디 한 날도 굉장히 많았어요. 공부만 하시는 거네요. 말은 딱 2마디만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식사 갖다 주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 책만 봤어요. 그렇게 한 2년 반쯤 되니까 진짜 합격할 뻔할 정도까지 뻔할 것 같이. 그럼 얼마나 떨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때 시험에 붙었으면 아마 이거를 무슨 고시를 이런 걸 어렵다고 뭐 이렇게 오래 하느냐 그렇게 그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첫 시험에 합격할 뻔한 수준까지 올라가면 짧은 기간에 고시 모독죄에 걸린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 지금 고시 모독죄에 걸렸다.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무의식 중에 고시를 모독하면서 공부하게 된다. 그러니까 너 같은 경우는 5년 거치 6년 상한의 죄를 처벌을 받는다. 그러더니 정말 그로부터 5, 6년이 흐른 후에 그래서 제 30대가 회색빛으로 지나고 나서 붙어요. 그러면은 그 붙었을 때가 몇 세셨던 때가 40 정도 됐어요. 가까이 됐을 그렇죠. 때네요. 그러면 변호사 되시고 나셔서 나중에 결혼하신 건가요? 이제 시험 붙고 나서 이제 시험 공부할 때는 여자를 만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는데 그 당시에는 고시나 여자나 요구하는 게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똑같이 요구하는데 하나는 정열과 시간과 돈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분산되니까 하나만 하겠다. 근데 합동하여 유익한 커플들이 있긴 있어요. 여자하고 여자의 도움으로. 근데 그건 신의 은총이 있는 사람만 해당돼요. 제가 신의 은혜를 입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세속적으로 저는 그냥 그 셋을 한쪽으로 몰았죠. 그리고 시험 붙고 나서 이제 후배가 이제 소개를 해줬죠. 집사람. 나이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몇 살 차이? 9살 차이. 우와. 옛날에는 9살이 컸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 하겠어서 우리 오빠 동생 하자 그랬어요. 그냥. 그래서 오빠 동생을 하기로 하고 뭐 그래도 또 만날 일은 없죠. 오빠 동생하고 가끔 만나면 되는데 그때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동료 교수 중에 그 결혼 안 한 좋은 신부감이 있대 소개해 준대요. 그래서 그럼 뭐 또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만났어요. 근데 1년 동안
자기만 나오고 또 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 그냥 결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소개시켜주긴 아까우셨나 보다. 없었죠. 그냥 여자들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예. 지금 그 얘기를 하면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또 어느 분은 예. 사회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 말을 안 믿고 예. 그건 쌍방대지를 해봐야지. 그래서 진실을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 들은 걸로는 교회를 다니시거나 그런 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불교 쪽에 더 가까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종교가 크리스찬이 아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합격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천지신명께 기도했습니다. 예. 저는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듯이 예.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가서 예. 기도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집사람은 기독 크리스찬이었다가 예. 충식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한국무용 민속학을 또 예. 하다 보니까 예. 무당도 만나고 민속학 하다 보니까 종교가 그쪽으로 바뀌었어요. 아. 그래서 저하고 만날 때는 크리스찬이 아닌 예. 다른 종교인으로 같은 종교로 만났죠. 아. 이렇게 만나서 결혼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종교가 다르면 결혼이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 종교도 같고 예. 같이 결혼을 하고 있었다가 이제 처갓집에 좀 경제적 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예. 저희 시가 쪽에서 도와주고 하니까 예. 그 점에 자존심이 좀 이렇게 강하니까 상하고 네.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예. 이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아. 밤에. 예. 근데 저희 어머니 시어머니는 새벽 기도 다니는 걸 알았대요. 아. 알았는데도 며느리가 그러니까 놔뒀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근데 시어머니도 결국은 전도해서 돌아가실 때는 크리스찬이 되셨어요. 네. 근데 어느 날 그 집사람이 저한테 자기가 새벽 기도 다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럼 다니라고. 오. 그랬더니 갔다만 오면 굉장히 좋아져요, 표정이. 오. 그래서 제가 달랠지언정인데 좋아지니까 예. 예. 그냥 가만 놔뒀는데 예. 12월 겨울쯤 됐을 때 너무 겨울엔 해가 빨리 떨어 어둡고 예, 그렇죠. 춥고 하니까 예. 차로 데려다 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게 한 12월쯤 됐는데 예. 충신교회로 예. 제가 아침에 기사가 돼서 갑니다. 예. 그럼 집사람은 충신교회 들어가고 내려주고 저는 그 앞에서 예. 신문 편의점에서 사고 빵 사고 우유 사고 그거 먹으면서 나오기 기다려요. 예. 그 새벽 기도 저도 한 1년 다녔습니다. 예, 바깥에서 예, 바깥에서요. 외부에서 드린 거죠. 예. 24시 편의점에서 그냥 빵 먹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고 있는데 그 98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 98년도에 그랬고 송구영신 예배는 99년도인가. 예. 99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저걸 했어요. 98년도네요. 예. 98년도에 99년 되는 해니까. 예. 그래서 98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 오늘은 음악회니까 같이 들어가자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같이 들어갔어요 처음. 예. 그때 뭐 음악회 하더라고요 막. 예. 하다가 이제 기도 이제 신년 예. 예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왕 교회 들어왔으니. 왔으니까 이제 좀 다니자. 그래서 이제 주일에도 저도 주일에도 나가고 새벽에도 나가고 이러는데 한 3개월쯤인가 지났을까? 갑자기 오늘은 양복을 좀 입고 가라. 그래서 양복에 넥타이 입고 갔어요 또. 그랬더니 갑자기 박 목사님이 오늘 새로운 그 새신자가 등록했다. 그랬더니 이름을 부르는데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쿡 찌르고 일어나라고. 그래서 일어났더니 박수를 막 쳐요. 그래서 인사하라고 그래서 얼떨결에 인사하고 그렇게 새신자 등록을 해서 지금 제가 그런데 그러면 생애 처음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참석하신 거죠. 그때 첫 느낌이 좀 어떠셨는지. 송구영신 예배 갔을 때는 좋았습니다. 음악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카드 뽑기도 있고 그 말씀 카드 뽑기 그것도 있고 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다가 송구영신 예배 때 갑자기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뭐 제가 그랬어요. 갑자기 그 예배를 드리는데 가슴에서 뭔가 뭉클한 뭐가 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랬더니 은혜 받았다고. 이건 은혜 받은 거니까. 사모님이. 이거는 넓은 데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더니 갑자기 동해바다를 가서 일출을 봐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때 1시에 새벽에 예. 동해를 또 가가지고 예. 동해가 또 얼마나 막혀요. 그게 일출을 보려고 가는 사람. 일출 보려 갔다가 일출 다 뜬 후에 그 어쨌든 예, 가서 사람 많은 바닷가 말고 좀 빈 바닷가 예. 차 세워갖고 거기서 또 손 붙들고 예. 기도하고 그러고 온 기억이 있어요. 순순히 따라가셨네요, 어쨌거나. 이제 일종의 노후 대책. 그래도 아내분이 예. 가자고 하면 하자고 하면은 다 따라 하시는. 그러니까요. 딴 분들은 안 그러시나요? 딴 분들은 가자고 하면 누가 그러잖아요. 부인이 얘기하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옆집 여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한다고. 예, 그런 얘기들을 할 지경이거든요, 요새는. 근데 이렇게 보면 쭉 함께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거든요. 제가 성격 자체가 예. 굉장히 둔한 편입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센시티브. 사건에 대해서 볼 때만 예리하고 일반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해요. 그리고 예전에 무슨 일이 있는데 뭐를 잘못해서 굉장히 위험하게 뭐가 옆에 떨어졌어요. 맞으면 잘못하면 크게 다칠 뻔도 했는데. 근데 보통 같으면 막 난리 칠 텐데 야 조심 좀 하지.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안 다쳤으니까. 그래서 좀 둔한 편이고 또 복잡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복잡한 일을 들여다보고 이걸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왔을 때도 굉장히 단순하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 하다 안 되면 그럼 다음으로 가면 되고 그래서 뭔가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단순하게 그게 이제 오랫동안 평생 해왔기 때문에 센시티브하게 이렇게 하질 않아서 스트레스가 이렇게 막 들어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아주 정말 좋은 성격이시죠. 예. 근데 저런 분들 부인은 되게 속 터지는데 두 분이 잘 맞으시네요. 그 상대의 마음을 이제 빨리빨리 읽어줘야 되는데 그걸 읽지 못하고 모든 거를 쉽게 반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익숙해져 갖고 굉장히 편해합니다. 근데 요즘 보면 TV에서 보면은요, 이 법률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방송들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는 법은 어렵고 딱딱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정말 이것만큼은 좀 아셔야 되겠다 하는 부분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법조문에 모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 사실이라는 게 뭐냐면 법적 사실, 판결문에 써 있는 게 법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서 하니까 증거가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땐 증거가 필요해요. 돈을 빌려줄 때도 차용증이 있으면 증거 되잖아요. 근데 서로 아는 사이니까 야 알았어 이러다 보면 나 받은 적 없는데 그러면 서로 그러니까 모든 게 증거 위주예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무슨 사건이 생겨도 교통사고가 나도 빨리 증거 확보. 물론 이제 교통사고가 날 때는 증거 확보하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 교통사고 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심호흡이래요. 우선 심호흡 3번 하고 그다음엔 증거를 찾으죠. 증거를 꼭. 그래서 사진 찍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사진도 찍고 개인 간에도 증거를 찾고 계약에서도 계약을 꼼꼼히 보고 보험에서도 그게 뭔지 그리고 결국은 누군가가 갑자기 문제가 돼서 경찰한테 체포가 됐다든지 그러면 본인이 나는 죄가 없으니까 얼마든지 방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순간에 본인은 이 올가미에 엮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나 변호인이 올 때까지는 얘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경찰서에도 경찰서마다 그 당직 변호사가 제도가 있어요. 거기다 요청을 해도 되고 변호사 올 때까지는 얘기 안 하겠다 하면 하루고 이틀이고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래요? 그건 권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변호사들도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성을 잃을까 봐. 근데 일반인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재판에 대비해서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 인정되니까 증거를 확보하고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전문가한테. 전문가를. 근데 무슨 계약을 할 때도 변호사한테 물어봐서.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하고 친한 변호사가 한 명 있어야 돼. 네. 그 개인 가정의처럼 가정 변호사. 그 계약하다 급하면 이걸 사진을 찍어서 변호사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핸드폰으로 보내주면 나 확인되는. 이거 계약하는데 이대로 하면 되냐. 그럼 사진으로 해주다. 야, 그건 몇 조가 독소 조항이니까 하지 말고 있어. 뭐 그러든지. 그러니까 언제나 한 사람의 개인 의사 가정의처럼 가정 변호사. 그것도 밤 11시나 12시에도 연락할 수 있는 이런 한 사람을 갖고 있어서 꼭 연락하는 거죠. 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거리감이 있거든요. 무섭고 두렵고. 그런데 이렇게 쉽게만 저희한테 접근을 해주시면 법이 있어야지 저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법이 힘이 되는 세상이에요. 법을 알면 법이 친구가 되지만 법을 모르면 법의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항시 그 법적 지식을 미리 아는 게 좋아서 저도 이제 주니어 로스쿨에서 아이들 모의 법정도 해서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 잡지에 여성 로스쿨 코너를 만들어서 지금도 칼럼을 여성이 알아야 될 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책도 쓰셨잖아요. 네, 책은 이제 주니어 로스쿨, 리트 로스쿨 이제 아이들을 위한 책.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정말 필요한 것이 진심인데 진심이 실종돼 있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SNS 시대라 인간관계의 폭은 굉장히 넓어졌는데 그 진심이 빠져 있어서 그 진심의 중요성과 진심이 갖고 있는 리더십이 뭔지에 대한 책을 썼죠. 그거 책 잠깐만 소개해 주죠. 이게 이제 그거예요?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 제가 쓴 책인데 진심 리더십을 갖추기 위한 5가지의 성공 비결.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 30여 분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성공 시크릿이 뭔지 이 안에는 이제 이성미 씨가 말하는 성공 시크릿도 있고 있어요? 그래요. 되게 부끄럽습니다 오늘. 앞으로는 누구한테 우산을 씌워주실 거예요? 보니까 그날 비 오는 날 그 우산을 계속 씌워주시겠다 그랬는데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금은 SNS 시대고 인터넷 시대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세대가 됐어요. 맞아요. 네티즌 수사대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법을 지키고 준법 정신을 갖고 법을 지키면 결국 적도 없고 설사 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뭐 꺼릴 것도 없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해졌죠. 그래서 이거를 어린 아이들한테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횡단보도에 한밤중에 아무도 차가 없다 할지라도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나가는 걸 습관화시키면 그러면 결국은 이 사회에 나가서도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에서도 뭐 여러 가지 엔론 사태니 뭐 여러 가지 사태들이 났는데 그게 준법 정신을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세월호 사건 같은 것만 봐도 이게 훈련이라든지 법에 따라서 훈련만 시켰어도 자동적으로 훈련이 되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법 규정을 안 지킨 거예요. 훈련도 안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많은 사람의 희생이 됐고 그래서 이런 규정을 만들고 이 규정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처음에는 힘들고 비용이 들잖아요. 훈련비가 들어가니까. 하지만 훈련비가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그 나중에 오는 거는 회사가 무너졌잖아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 그래서 지금은 정직이 최선이고 또 정직만이 인터넷 세상에서는 살아갈 길이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는 준법 정신을 어려서부터 알 수 있게 하는 그리고 법에 대해서 이제 그런 그 강연도 하고 과정도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일단 집사님 뵈면서 기본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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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만 집사님 새해 모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초부터 아이들한테 무단횡단할 때 손 붙들고 엄마가 뛰어 그러면 뛰었던 거 사실은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안 보니까 해도 돼 하고 가르쳤던 일들이 이제는 다시 내가 아이들에게 지킬 건 지키는 걸 보여주는 엄마 그리고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은
정말 돕는 배필을 만났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모님을 같이 모실 걸 그랬다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가정을 먼저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 가정이 많은 축복을 받고 있구나라는 약간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법 얘기했잖아요. 세상 법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 행복을 위해서 명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2015년 한 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지키고 순종하시면 되는데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엄청난 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위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구워질 준정 꾸지 아니하고 대적의 손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손으로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법 잘 지키고 순종하는 한 해가 되셔서 약속하신 축복 정말 넘치게 받으시고 멋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